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약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21일 뉴스를 보면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가 자금 세탁 혐의를 인정하면서 바이낸스 CEO 측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에 약 5조 5천억 원의 벌금 및 몰수금을 부과할 계획 이렇게 밝혔고요. 이 금액은 미국 기업에서 낸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이번에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거래를 방조했는 부분을 가장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의 공식 X 계정을 가보시면 내가 실수를 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이 되는 부분, 또 필요 이상으로 이 퍼드가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바이낸스가 사용자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또 바이낸스가 시장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언급을 해놨고요. 바이낸스는 FTX 거래소 파산 사태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FTX의 샘 뱅크만 프리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끝까지 못 박으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이낸스의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 15% 이상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바이낸스 US 시장이 전체 바이낸스에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자금이 계속 퍼드가 생겨서 빠져나가는 사태는 없기 때문에 회복이 점차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기관들과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황야의 서부시대와 같던 이런 규제 없이 마구 거래되던 기존의 코인 거래소의 시장 규모가 좀 더 축소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권 안에서 거래가 되거나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의 인터뷰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Has this changed your view of crypto at all? You now have a deal with Coinbase, and yet you were always sort of also, I think, a bit of a skeptic of all of this. Oh, I actually believe most of the companies are not going to be around. I still believe that. I do believe Because they're now real, they're frauds, they're what? Well, I mean, think about FTX. I mean, you could look back now. FTX created it. Its failure was it's creating its own token. It was not a DeFi. It wasn't a ledger that was open to the world. It was a closed ledger. Right. It was not distributed. So the whole foundation of what crypto is, it's supposed to be a distributed ledger that is across the system. 레리 핑크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관한 이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저지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행위들, 고객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을 한다라든지 심지어 FTX 거래소 CEO는 고객들의 이 레버리지 거래 데이터를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베팅된 데이터들을 보고 역으로 진입을 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코인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거래소가 왜 중앙화가 되어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앙화된 코인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약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엄청 느릴 뿐만이 아니고 이 비트코인 수수료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비트코인의 매수 매도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일단 유저들의 자금을 거래소로 옮기는 것까지는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을 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거래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이 거래들은 블록체인 기술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일반 장부의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FT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FTX는 이 CEO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래소 규제의 영향으로 더 많은 거래소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모니터링 공유 계약에 참여하게 될 것임에 따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앞으로 코인 거래소에서 자체 규정을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고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코인들에 대한 영향도 분명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크가 있는 코인 프로젝트들은 거래소에서 알아서 자진 상폐를 시킬 수 있거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서 상장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이죠. CFTC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적인 규제에 관해서 바이낸스 제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성명을 내세웠고요. 참고로 이 CFTC 상품거래위원회는 미국의 SEC보다는 그래도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던 기관이고요. 이곳에는 스텔라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중 유일하게 자문위원회 멤버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CFTC의 자문회 멤버로는 블랙락, JP모건, 피델리티 등등이 있는데 이 관계도 나중에 한번 좀 더 깊이 보시면 흥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CFTC에서는 거래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적으로 더 추적할 계획이며 KYC 규정을 우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 이렇게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요. 참고로 올해 3월에 바이낸스 직원 사용자가 22만 명의 유저들에게 KYC 우회 방법을 안내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직원과 홍보대사들이 소셜 챗 룸을 생성을 하고 그곳에 유저들을 초대를 해서 바이낸스 KYC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회하는지 그런 방법을 제공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 바이낸스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이 조금 섞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보았을 때 코인 거래소 규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더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런 바이낸스와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거대 코인 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계 코인 거래소 영향권을 줄이는 정도로만 해결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코인 거래소의 필수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나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얘기냐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미국의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USDT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경쟁 구도를 말씀해 드렸었고 암호화폐 시장에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는 순차적인 규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후반부로 진행이 될수록 미 정부는 코인 시장에서 USDT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의 확장을 키워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낸스가 USDT나 자체 코인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인 B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은 미국의 제재나 공격의 영향권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허점이 드러나거나 준비금이나 준비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퍼드가 퍼져나가거나 하면 이것은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이런 퍼드를 모두 능가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더의 준비금에 대한 물음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테더의 1USDT는요. 미국의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USDT의 준비금은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자본으로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준비금의 투명성이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퍼드가 퍼지게 되면 이 USDT에 대한 신뢰도도 단기적으로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투명한 생태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거래소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테더의 USDT는 코인 시장의 최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는 미국의 현재 달러나 단기 국채로 지원금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것을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가 이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로부터 투자를 진행을 받았고요. 이 USDC 준비금의 일부가 이제는 블랙록의 관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에 대한 신뢰도만 놓고 보자면 USDC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 시장에서 키워간다면은 미국 달러가 실제 사용이 되는 USDC의 시장 쉐어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국가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상품을 산다라는 것은 그 USDC만큼 미국 달러가 실제로 뒷받침이 되어서 100%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미국 달러를 해외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미국 시장에서 바이낸스 US를 철수시킨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금 세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또 현물 ETF에 대한 영향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 중국 자본의 거래소들의 압박을 하나씩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다른 대형 거래소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오비 거래소. 현재는 이름을 HTX 거래소로 변경을 했죠. 이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이 HTX 거래소로 이름이 변경이 되고 나서 여론이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와 여러 횡령 등등 총 13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FTX 거래소와 이름이 매우 흡사했고, 심지어 이 샘 뱅크만 프리드와 HTX 거래소의 저스틴 선이 서로 얽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HTX로 이름을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 선의 USDD 스테이블 코인에 샘 뱅크만 프리드의 알라메다 리서치가 투자가 또 막대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샘 뱅크만 프리드의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이 급한 불을 끌어 달려온 사람이 당시는 후오비, 현재는 HTX의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참고로 바이낸스의 장펑자오만이 유일하게 이 FTX의 규모를 인수를 하고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FTX의 이 재정 상태나 문제점들을 좀 깊이 확인하고 장펑자오는 인수 포기, 즉 손절을 바로 했었죠. 그 얘기는 당시 이 FTX 거래소의 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또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번에 후오비가 HTX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유저들이 뭔가 싸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후오비가 이 오픈 메인넷도 되지 않은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을 상장을 한다, IOU 토큰을 상장시키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나서 작년에 엄청나게 우리 파이오니어 유저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코어팀은 물론이고 코어팀의 일원이었던 저스틴 우라든지 보안 전문가인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는 이 파이의 IOU 토큰을 신뢰하지 말고 섣불리 후오비에 투자에 뛰어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했었는데요. 저 또한 그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이 후오비 거래소는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토픽을 만들면서 사실 파이오니어 분들께 상당히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이후로는 이 당시에 후오비의 거래소 재정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이 거래소가 언제든 파산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자금들이 투명성 없이 빠져나가는 사건들이 있었고, 당시 후오비 거래소의 준비금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코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요. 그 코인들도 가격이 폭락하거나 앞으로 폭락할 수 있는 코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라는 점에서 FTX 파산 사태와 시나리오가 흡사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너무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포드가 흘러나오더라도 저스틴 선 정도가 되면 어디선가 더 큰 돈을 가져올 것이다, 입금을 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었고요. 참고로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후오비 거래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세계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규모의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이없는 파산을 하루아침에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샘 뱅크만 프리드도 파산 직전까지 문제가 없다, 언제든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스탠스로 미디어에서 일관하다가 바로 이런 일이 터졌던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현재 HTX 거래소 상황을 보면은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해킹 문제라든지 준비금의 이 루머 확산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뜨고 있고, 그럴 때마다 이 저스틴 선은 귀신처럼 외부에서 자금을 거래소로 조달을 해서 이 퍼드를 잠재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 반복적인 형태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100번이 생겨나면 100번 다 저스틴 선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오비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큰 자산을 후오비 거래소에 맡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 현재 저스틴 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HTX 거래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파이코인과 같은 대규모 유저들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어서 일단 자금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급한 불을 끄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래에 파이코인이 후오비 거래소에 정식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거액의 파이코인은 절대 그 거래소에 입금시키지 마시고 바로 거래하고 끝낼 정도만 거래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곳에 파이코인을 오랫동안 입금을 시켜놓지 마시고요, 다른 지갑으로 출금시킬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대형 거래소들의 움직임이나 문제점들을 보면서 파이 생태계에서 제가 한번 마무리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결국 거래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댓글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으시긴 합니다. 아니,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파이오니어들의 현금화를 하지 않고 생태계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파이코인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파이코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상장이 될 겁니다. 이것은 파이코 팀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핵심은 이것이죠. 거래소에 거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생태계가 거래소의 트레이딩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거래소가 제재를 받게 되고, 거래소에서 그 해당 코인을 상패를 하게 되고, 또는 거래소의 필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그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그 거래소와 함께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도 이제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아마 미래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결제 앱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스트라이크 앱이 그렇듯이 모든 파이 매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이 상품을 몇 파이로 받을까에 대한 그런 갈등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파이의 시장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는 순간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서 순식간에 구매자는 파이코인으로 구매를 하고, 판매자의 지갑으로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이 되어서 입금이 될 수도 있고, 또 판매자가 이것을 파이코인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또 파이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파이 생태계도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순간 해당 거래소가 문을 닫고 또 파이코인이 어떤 규제로 인해서 잠시 상폐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이 결제 시스템을 몇 년간 꾸준히 키운 상태라면 결제 시스템의 이 속도나 이 편리성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생태계가 죽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P2P 거래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폐쇄형 맨넷에서 우리가 해왔던 거래 방식으로 다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다른 코인들과 차이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커뮤니티에서 어떤 파이 재단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파이 재단이 지금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설립이 되고 지금 비영리로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상장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어떤 거래소에 어떻게 상장이 되고 이 트레이딩 하는 법도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이 P2P 생태계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흥미도를 거래소에 놔두지 않고 다시 생태계로 불러 들어올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